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암 치료에 있어서 항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프로그램 관련돼서 어떤 신약 개발이 되었든지 간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그리고 연구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약 15억 달러라는 금액이 10년 이상 들었고 여기에는 또 자비로 14억 달러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부를 했을 때 지난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8억이라는 신약 개발이 들었다면 지금은 그 신약 개발 비용이 2배 이상이 됐습니다. 한 145% 정도가 증가한 숫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의 대규모 다국적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지약사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지 않습니다. 내부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전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미국의 동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작용이 되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R&D 연구 자체를 많이 중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큰 파마가 계속해서 M&A를 하고 라이센스 딜을 하고 이런 거를 들으셨을 텐데 특정 예산이 있기는 있지만 예를 들면 R&D 활동을 할 예상을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고 외부 라이센싱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트렌드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큰 파마 제약과 저희 이 리서치 회사의 파트너십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컨소시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커버리 엔진이 있고 그리고 신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섹터가 함께 결합이 되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픈에이션에서 핵심이라고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고 모든 회사들이 오토메이션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 기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엇가 되었든 임상 전이 되었든 임상 중이 되었든 일단 바이오테크에서 큰 이런 디스커버리 데이터를 가져다가 큰 규모의 제약 회사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용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 발표에서는 5가지 주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과학적인 전문성입니다. 이게 기술이 되었든 과학이 되었든 좋은 과학적인 기술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큰 규모의 대국적 제약사가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파이프라이너를 만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분자 자체가 굉장히 차별화된 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이 강점이 있는가, 플랫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파이프라인을 하나만 확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ABC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중항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갑자기 ADC 르네상스 붐이 불어서 3세대 ADC가 들어오고 또 기술도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이런 빠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기술을 핸들하는 그런 역량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통합 인터그레이션과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바이오테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매출을 세일즈를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레베뉴는 상업화 또는 로열티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상업화라는 전략을 또는 글로벌 로열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장표 동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 그로스 성장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파이프라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회사의 퍼포먼스가 중요하고요. 파트너십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차별화도 중요합니다.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결혼의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을 해보면 아내와 남편이 있고 원래 초기에는 잘 협업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화해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협업 과정에서 이 결혼에서 보여지는 그런 과정과 회사 간의 결합도 비슷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플랫폼 차별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콜로지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양치료에, 암치료에 있어서 뭐 아바스틴이라든지 소분자라든지 이런 터치 기반의 베슬 형성 이니에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장기간의 여러 암치료 역사를 보면은 일단 암 치료를 억제하는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해서 도입해 왔고 그런데 이제 3세대 항체, 이중 항체가 들어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상상을 하시는 것처럼 표적 치료가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뭐 아바스틴 리벡틴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뭐 항체가 되었든 아니면 소분자가 되었던 아니면 암의 이니비터 파스웨이를 타겟팅을 하는 표적 치료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면역 치료라는 게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CAR-T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바이오센티비라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모노클로널 항체를 다 생각을 하시죠. 원래는 그 항체를 IV로 주입을 했었는데 이제 한국의 알티오젠이라든지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브듀 인젝션을 넣게 하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약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글라이코 엔지니어링 자체가 그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바이오스페시픽 안티겐들이 있어서 뭐 항체 2개를 표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암 표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T셀을 표적을 한다든지 그래서 T체를 관여시키는 방식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페시픽 항체 같은 경우에도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정치를 봤을 때 10년 후로 10빌리언 그러니까 100억을 예측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업계입니다. 제넨텍이나 로시의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도 특히 종양, 암치료 그리고 대분자 치료, 항체 치료가 관련돼가 지금 다 바이오스페시픽, 바이오 표적 치료가 8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네텍 로즈의 파이프라인에서도 이런 바이오스페시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게 항체 기반의 기술 그리고 비항체 기반의 기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죠. 바이트, 엠젠이 이제 인수한 싱글 체인 FP, 스몰 프래그먼트 컨주게이트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반감기가 굉장히 짧긴 하지만 이거는 연장을 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임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다음에 장표를 또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 바이오스페시픽 안티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중항체가 8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를 쳐놓은 게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유용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네틱 로시, 라피노 테크놀로지, 그리고 로즈의 크로스맵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앳비, DBD 그리고 이 형태 모리슨 바디 같은 구조 같은 경우 하나의 대분자가 있고 싱글 제네진 MFB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회사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차별화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가능성 또는 효능 또는 부작용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서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으로는 바이오스펙 일형체의 항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다국적 제약사에서 항체에 관련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10억 불에서 100억 불 정도에서는 젠코어가 리더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zymeworks를 한 그 다음 단계로 봤을 때 500밀리언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 규조. 그리고 더 아래 메로스를 포함한 뭐 에듀로라든지 스토라든지 메리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500밀리언 언더, 5억 달러 언더로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한 30개 회사에서 일형체 관련된 치료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을 봤을 때요. 특히 2017년부터 2019년 이때를 보면 다양한 딜들이 체결이 되었죠. 큰 규모의 다국적 제약사와 그리고 뭐 엠젠이라든지 시에로 진약사들은 제넨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플러스 멀티플 포메이션의 항체라든지 아니면 세계 다균 표적 치료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큰 규모의 거래들이 성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뭐 분자를 한 플랫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왔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를 함으로써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초기 스테이지 몰레큘을 기반으로 계약이 진행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바이오스펙 엔티바디의 구조들을 제가 표시를 해 놓았고요. 예를 들면 하나는 팔이 하나 있는 게 있고 좀 2개 있는 게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멀티플 포메이션이 있습니다. 다이아바니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형태 자체가 다른 기존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1+1도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좀 차별화 정도를 다른 회사에서 형태를 다르게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넨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항체 치료 부분에서 파이오니어,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겟 A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암이 2개가 있는 항체가 있고요. 그리고 타겟 2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붙어 있어서 이거를 반을 줄이고 다시 반화를 줄여서 그걸 다시 붙이는 그래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형태를 튀게 되죠. 이게 전형적인 바이오스페시픽 엔티바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넨텍이 이 납 인투 홀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CD3를 붙이게 된 것이죠. 이거를 하면서 프리 임상을 하고 또 임상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CD3의 근접성이 보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효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2가지 리세틴의 바인딩 사이트를 합쳐야겠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2+1의 비대칭적인 형태로 구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컨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1+2에서 1+2로 다시 오게 되었는가라는 그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ACR 같은 경우에는 2세대 AD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슬라이드를 조금 더 수정해야 될 필요는 있기는 한데요. 일단 1세대에서 T셀의 참여도 이게 CD3의 안티바디인지 이게 뭐 암젠이 했던 파이저가 했던 리제너런이 했던 같은 종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AACR에서는 16개 이상의 형태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가 비비로 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TC로 했을 때는 CD3보다는 훨씬 더 관계성이 적지만 메모리 기반의 셀렉션이기 때문에 점점 떠오르고 있는 타겟이고 그리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회사에서 지금 프리클리닉 단계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클리니컬 1단계, 임상 1에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다양한 회사들이 어떻게 바이오스펙 엔티바디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를 드려보는 회사가 젠코어입니다. 이게 1+1이 되었든 1+2가 되었든 비대칭이 되었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파트너십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기본의 뭐 포시스라든지 아니면 더 큰 베링어 인계람이라든지 얀센이랑 또는 머크랑 파트너십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부 파이프라인을 또 돌려서 개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몰포시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넓게 벌쳐져 있습니다.
몰프스스 같은 경우에서도 인수 기반의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달리티 회사라는 다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바로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에 아웃 라이센싱이라든지 매출을 만드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에서 대부분이 다 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열티에서 들어오는 현금을 통해서 M&A 딜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흥미로운 리제너레이티브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흥미로운 기술이고요. 시엘로 같은 경우에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대부분 지금 세 개의 회사 제품에서 다 레비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프로덕트 상업화도 진행을 하고 있고 CNR 지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ADC도 있고 그리고 면역 치료까지도 보유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길리아드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길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노메딕스에게 210억 달러 규모로 인수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국 분들께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키우잔도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큐로 PR로 주입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EDG 컨주게이션 방식도 흥미롭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랩 디스커버리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 이것도 바이오 안티바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망순황 CEO님께서 황만순 투자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해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저희 이런 특수 이중항체 이용뿐만 아니라 암 치료 관련돼서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오픈 이노베이션이 다양하게 진행이 돼서 생산성을 올리려는 노력들이 제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패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소규모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바이오텍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고요. 제가 이따가 토론을 할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